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난주엔 되게 더웠는데 갑자기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우상호 의원님 감기 걸리셨나요? 비염이요. 아, 비염. 이게 이번 선거 치르면서 네. 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겼어. 그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없던 게? 그러니까 그냥 놀랐어. 나는 원래 이런 잔병이 없었는데 그 온도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나는 경우, 한절기.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맹맹해져요. 그래서 약도 먹는데 처음이야.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 보면 내가 목소리 잃으면 코로나 오지 마세요. 같은 국회의원들이 지원해 살겠다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당치 않더라고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딱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정말 대서특필되는 거 아닌가요? 난리 나지. 이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 스톱되죠. 왜냐하면 장관도 만났으니까. 그 장관이 대통령을 만났어. 세상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왜 숨어 있겠어? 거기 취약하니까 아예 격리돼 있는. 북한에 그럼 코로나가 들어간 게 확실하네요. 아니죠. 그래서가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최고 존엄이니까. 그럼 코로나가 없는 건 맞아요? 지금 북한? 그거는 모르지. 그러나 한 명도 없겠어 설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셨던 분으로서 지금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 안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보도만 없는 거지. 사람이 지금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장관 되면 다 죽었어. 코로나를 알리지 않는 것뿐이지. 난 있을 것 같아 북한에도.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만연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게 외국 유입도 별로 없고 그 안에 이제 그런 전파될 요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공중 감염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뭐 어기면 두들겨 팰 것 같아요. 아니 격리시키죠. 근데 또 예전에 한참 겨울에는 이제 여름 되고 날씨 더워지고 습해지고 장마철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에 약해서 장마철 되면 훅 또 수그러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의 박지 아나운서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의 80%는 다 헛소문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니 또 날씨가 뜨거우면 다 죽는다 했죠. 근데 사실 야외에서는 다 죽어요. 문제는 실내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는 살 수가 없지. 저 뜨거움과 저 물 속에서는. 근데 이제 실내에서 전파되는 거죠, 다. 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죽어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 다 벗고 있다. 그러네요. 웃긴 거죠, 그것도. 사실 바이러스 실내에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감기가 아니라 비염이라네요. 의원님도 왕따 시키지 마세요. 근데 의원님이 비 오는 날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비 오면. 왜요? 네? 왜요? 그냥 좋지 뭐. 문학적인 감성이 나는 이제 자극되는. 항상 비 오는 날 시를 썼으니까 비 오는 날 저녁에.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항상 술을 먹었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비 안 오는 날도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죠. 술 드시면 비가 안 오는 날도 본인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좋아요. 비가 오면 나는 이렇게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저도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일본 영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일본 그 영화에서 장마철이라고 안 부르고 비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원래 장마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긴 비란 소리잖아. 뜻풀이를 해보면. 근데 좀 예쁜 단어인 것 같아요. 비의 계절. 그 맞아. 내가 비를 얼마나 좋으면 내가 비염이 걸리겠어. 김대범 씨 개그를 쳐봤는데 별로. 그거 치려고 그러다 제가 안 했거든요. 이거 혼나겠다. 비가 오니까 비염 걸리셨나요?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대신해 준 거야 내가. 직접 하시니까. 대신해 줬어요. 이게 정청래식 개그예요. 이거 우리 일러야 돼. 뭐고? 우리 그 회식을 했거든요. 박지희 씨도 참석을 해서 또 이제 새로 들어가는 미개인이라는 박해가 있어요. 회식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딱 오셨어요. 갑자기. 왜 왔어? 그냥 왔어요. 저희 지나가다 오셨어요. 지나가다 오셨어요. 그래서 네. 박지희 씨하고 저를 보더니 알아보셔서 악의정 들으셔서 저를 알아보시나요 했더니 내가 우상호 따위 걸 왜 들어 이렇게 우상호 따위라는 따위?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이르겠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가 딱 고자질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우상호 따위한테 일러봤자 뭐. 이제 우상호 말고 자기 얘기 넘어오라고.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건 괜찮은데 따위라고. 아니 진짜 이거 심합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맞잖아 우리 아나운서님. 네, 팩트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요. 나는 이제 정청래 의원 대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그 건국대학교 조통위원장 할 때부터 내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욕인가요, 친구? 그때도 그렇게 말이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게 저 조어 개그 좋아. 근데 언제부터 너는 그랬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문학반 출신이야. 되게 재미가 없으시더라고요. 개그가 너무 수준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말을 안 하시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을 따는 걸 좋아해. 말꼬리 있기란 거. 그 건배할 때도 너무 재미없는 건배사 자꾸 뭐라고 하시고. 하셨죠? 뭐였지? 뭐라고 했지? 정청래 따위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있었다. 뭐 자기가 그 선창을 하면 셔라고 하래요. 다 셔. 그래서 마 이러는 거예요. 셔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야유하고 저희가. 다음이요? 네. 그런 얘기 따위 하지 않고. 그분 얘기 하지 말고. 괜찮아. 재미없어지. 네. 자, 우리 좋은 일의 아이콘 김대범님 이번 주 어떤 좋은 일 있었나요? 같이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이 박지희 씨가 모델로 있는 그 숙취 해소제. 그 뭐 얘기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라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그 훌륭한 숙취 해소제 제품인데. 술친금 아니었어요? 술친금? 바뀌었습니다. 네. 술친금 삐 처리해 광고 모델이 됐어요? 아니요, 원래 그 모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뭐 촬영을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여기 대범 오빠하고도 같이 하나만 촬영을 해라. 그 광고는 그럼 어디에서 방영되는 거예요? 대범한 TV에 올라가는 건데요. 저도 그래서 정식 바이럴 광고 제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러 갔더니 거기서 박지희 씨하고 같이 찍어라. 좀 친하다 했더니 박지희 씨가 모델이라고 두 분이 함께 찍으라 그래서 함께 저희가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바이럴 광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숙취 해소제는 기억 안 나. 네이버에 기억 안 나 한번 검색해 주세요. 여기서 공부해. 의원님 좀 몇 개 가져다 드릴게요. 몇 개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 기억나. 나는 기억나.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우상호TV와 팟빵 악의정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김대범의 대범한 이슈. 네, 수많은 뉴스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뉴스들 소개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게 가장 사실은 이슈가 되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연예인 그 스캔들 기사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연예 기사는 무조건 검색어 1등을. 네. 죄송합니다. 뭐야? 본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본인 얘기. 내가 분명히 했지. 의심하지 말라고. 아니,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동시에 틀고 잤더니 너무 이게 건조해서. 조심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에어컨 껐어요. 네, 너무 선풍기 건조해졌어.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요. 근데 살아있잖아. 진짜 옛날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에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요. 아닙니다. 저 건조해져서 기침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연예 기사가 날 때마다 항상 음모 소리 있어요. 이게 정치 이슈를 덮으려고 연예인 기사를 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신 읽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디스패치에서 매년 1월 1일마다 거대한 이슈를 하나씩 터뜨리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덮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패치에서 직접 이 음모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있었던 음모론. 해서 2013년 2월에 박시후라는 배우의 그 성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 박근혜 인수위에서 공약을 번복했다라는 그런 이슈를 덮기 위해서 했고 이거는 저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 김용만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김학의 전 차관 고위층 그 성접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고 근데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제 김용만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검찰이 4대강 비리 수사하는 거를 덮기 위해서 서태지 이은성 결혼 발표서를 냈다. 4대강 덮으려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되나, 모르죠. 어쨌든 이런 의혹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판결 났을 때도 연예인 불법 도박 리스트가 공개가 돼서 이수근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그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소위 정보기관이 이제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놓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에 터뜨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거요? 네. 모르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근데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의 연예인 담당 부서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배가 그 부서에 있었어. 고등학교 선배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뭘 녹화하고 뭘 녹음하고 뭘 도청했는지. 근데 그게 자기는 간접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런 거 시켜서 하기 싫어서 나왔다.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런 부서가 있었다. 네. 근데 영화 그 부당거래에서도 사실 연예계 쪽 마약 사건 하나 터트릴 거니까 그때 같이 그냥 내보내서 이거 묻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다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국내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은 간첩 잡는 일만 해라. 대북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에 대해 다 국익에 관련된 건데 국내 정보들을 모아다 보면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은 국민들이 뭐가 연예인 관련된 뭐가 나오면 이것도 뭐 덮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들 오해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이건 정보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좀 이게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때 3S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그다음에 섹스 그리고 스크린이었나요?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SEX 발음하실 때 거의 아나운서라 그런지. 아무튼 우미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요즘은 연예는 연예 설은 그냥 그 자체고 또 이제 언론 이제 소위 황색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연예인 관련된 기사를 터뜨려야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뭐 많이 팔리는 이제 이런.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파파라치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꽤 있는 거지 뭐. 근데 대체로 아주 연애 되게 한 절반 정도는 실제 연애하지 않나? 네, 거의 다 실제 연애를 하고 있고. 개그맨들끼리도 많이 연애하잖아요. 저는 파파라치가 안 붙더라고요. 좀 붙어주세요. 저도 연예인인데. 좀 관심을 좀 관심을 좀 주시고. 좀 뭐 어쨌든 이게 어이가 그런 개그를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 원빈 이나영 씨 열애설 터졌을 때 그 뭐 디스패치에서 굉장히 어렵게 거의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잠복을 하다가 취재를 한 거다 이런 뭐 얘기가 있어서 뭐 디스패치 우리 집도 와줘 뭐 재워줄게 뭐 짜장면도 시켜줄게 뭐 이런 개그를 해서 제가 직접 디스패치를 찾아가서 뭐 대화를 나눴죠. 요즘 핫한 연애설이 누가 있어요? 아니, 박신혜 씨가 이제 이틀 전에 발표했잖아요. 열애 그게 터져가지고 공개 연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댓글에 굉장히 많은 뭘 덮으려고 이러는 거냐 뭐 북한 이슈 덮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별의별 의혹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 그래서 연예인 뭐 열애 기사만 나면 무조건 뭘 덮으려 한다라는. 덮을 게 뭐가 있어요? 덮을 게 있나요? 이불을 좀 덮으세요. 냉방병 걸립니다. 이불 좀 덮으시고. 정청래식 개그. 근데 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연예인들이 사귀는 거 관심 대상인 하나. 너무 사생활 파헤치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좀 사귀기 좀 뭐. 내부로 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또 팬들은 또 알 권리도 있고 참.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도 보면은 이제 아주머니들 모이면 요런 얘기가 제일 빨리 퍼지더라고.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연예인 관련된. 그래서 나도 우리 가족 우리 저 애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어. 근데 물어봐. 야, 옛날에 누구랑 사귀었다는 게 사실이냐. 뭐. 대체로 가족 부인들은. 아주머니들은 대개 음모를 믿더라고. 재밌으니까. 틀림없이 그 남자 바람 폈다. 틀림없이 그 바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에이 설마 얼마 딱 노려보면 틀림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옹호하면 바람 피는 걸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놈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런 의혹이 계속 유행처럼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 탔을 때도 뭘 덮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미국에서 준 상인데 뭘 덮어. 그리고
BTS가 뭐 잘 될 때마다도 뭘 덮으려고 그러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뭘 덮는 게 아니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연예 기사는 연예 기사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뭐 연예 기사가 터질 때마다 무조건 음모론을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연예계 바닥에 있지만 아니, 제가 분명히지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사실 뭐 실세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곧 실세 곧. 흐름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연예 기사는 연예 기사대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지리 씨 아나운서들은 네. 연애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걸리잖아요. 근데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화장을 안 하고 가면 그 연예인들은 뭐 그렇게 외모 얼평하는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은 화장을 안 해도 그 연예인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화장을 지우면 딱히 뭐 튀지 않아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자체를 안 갖고 정말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면은 그냥 뭐 되게 화장 진하게 한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아나운서라고 알아보고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딱히 그리고 그 좀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결혼한 거 봐도 그게 그 아나운서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쪽이 보통 셀럽이나 이런 경우 여자 쪽이 뭐 셀럽이라든지 뭐 도경환, 장윤정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본인들도 신경 안 쓰고 주변에서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신인 때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랑 사귀었어요? 개그맨이랑 저 말고요. 네. 사귀는 걸 봤는데 기사가 안 났어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개그맨들이 연애하기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전혀 안 불편해요. 왜요? 대놓고 다녀도 기사 한 줄 안 납니다. 아 진짜? 네, 기사 오빠만 한 그런 줄.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유재석 마봉춘 기사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나만 그렇구나. 아유, 몰랐네. 아니 최양락 팽현수도 그때 엄청 그렇죠. 박준영, 김지혜. 맞아. 저만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그럼 김대범의 대범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나요? 네. 오늘은 길게 준비를 안 하셨네요. 이슈는 제가 길게 그 준비를 해왔는데 네. 박지 씨가 대신 읽으면서 거의 다 빼먹고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침하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의도하는 거는 다 전달을 한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갑자기 사례가 들리시죠. 편집 어떻게 하지? 이게 30분은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니 제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걱정 안 해줘도 되는 게 진짜 건조해서 나오는 기침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절대 그거 아니니까. 네. 네, 진짜 뭐 발열 체크 맨날 합니다. 저 집에 있어요. 저 온도계. 지금 괜히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인데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 남북관계 얘기하면서 가세요, 정치 그냥. 이슈도 네. 좀 얘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좀 여쭤봐도 되죠? 아니요? 우리들의 상처에는 호시디 우상호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많이들 마음에 안 들어했던 분이 있잖아요. 볼턴이라는 분. 이분이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다. 진짜. 아까 SEX는 발음 정확하더만. 이런 거 왜 발음이 왜 그래. 참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 회고록을 냈는데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님 일단 이거 어떻게 외교적으로 파장이 크다기보단 보세요? 네. 미국 국내적으로 파장이 크죠.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현직 대통령이 멀쩡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활동했던 여러 외교 비사를 저렇게 막 그 왜곡된 자신의 시각으로 해서 막 까는 거는 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세계 강대국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 보통 극비문서 같은 거 해제 25년 정도 후에 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얘기를 현직 대통령이 아직 건재한데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면서 이렇게 회고록 써서 돈 버는 거
이런 장사꾼은 난 정말 처음 봤어. 이건 내가 볼 때 100% 이거는 돈 벌려고? 장사꾼이죠. 돈 벌려고. 아니 미국서 회고록 쓰는 건 전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들이 끝나고 나면 회고록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인세가 네. 볼턴은 뭐 20억밖에 안 됐지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선인세가 100억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회고록을 낸 다음에 강연을 다녀요. 강연료가 어마어마해요. 행사하려고 이렇게 너무하네. 오빠도 회고록 하나 써요. 그래요. 저는 뭐 누가 사줘야 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그가 있었던 방 뭐 이런 우리가 거 전직 대통령을 어떤 재단에서 불러서 예. 강연을 한다. 네. 네.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대통령 경우에 1회당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트럼프 클린턴 대통령과 그 양반도 끝나고 나서 자지간 부시인가 그 끝나고 나서 회고록과 전국 전 세계 순회 강연으로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볼턴 이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네오콘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굉장히 그 약간 전쟁광 그다음에 소위 이미 냉전이 해체됐는데 신냉전을 만든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그 바깥에 연구에 있을 적에 누구를 대변했냐 그러면 소위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미국의 무기 만드는 회사들을 대변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볼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시끌시끌해야 무기 팔아먹고 그 무기 팔아먹는 회사들을 대변한 사람이라서. 아니 뭐 군대나 갔다 왔나요 본인은? 그건 모르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전쟁을 자꾸 얘기를 하고. 아니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고록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네. 이게 기본적인 금도를 어긴 거지.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정부가 다 끝나고 일정 기간 지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그 당시에 협상을 주도했던 정상들은 물론이고 실무진도 다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다 잘났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체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미 행정부에 몸담았다가 어쨌든 냉전적 시각으로 모든 대화 협상을 다 깨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해서 문책당에서 쫓겨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그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나 자기와 견해가 다른 모든 외국 정상을 바보로 만드는 이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하고 세계 평화에도 반하는 짓을 한 거죠. 지 돈 벌려고. 그래서 정말 기회주의 끝판왕이네요. 이 사람 고발하면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네. 그러면 그 25억 선인세 받은 거 다 날아갈 거라고. 벌금.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감옥도 얘기도 갈 수 있더라고요. 미국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외교 기밀을 빼돌리거나 그거를 입수한 사람들을 징역을 때리잖아요. 우리 로버트 김이라고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저 군인 생활한 사람. 그때 10년형인가 20년형 그 주요한 정보를 한국에 넘겼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20몇 년형 때렸죠. 이 사람이 그런 이게 외교 기밀을 누설한 걸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장기형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제 이 회고록을 또 SNS에 오늘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볼턴의 회고록 보도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심유경이 생각난다. 그래서 이 심유경을 정의용 실장한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재랑까지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빗대면서 조선시대까지 가. 진짜. 그러면서 이제 뭐 2년 만에 문재인 정권의 뭐 대국민 사기극이 드디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느냐를 읽는데 볼턴의 회고록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 북한이 지금 전단 살포를 계기로 지금 이제 어쨌든 좀 대치국면이 막 강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정은이 지금 나서서 이제 군사 조치들을 유보시켰지만 일단 핵심은 뭐냐면 결국 북미 회담이 좌절되면서 북한이 기대했던 바대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 소위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북한은 불만이잖아요. 응? 나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 믿고
트럼프도 만나고 뭐 했는데 잘 안 되잖아. 근데 그 안 되게 한 놈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안 되게 한 사람이 볼턴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회고록은. 그리고 그때 북미 회담이 깨진 게 볼턴 때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의심했거든. 네. 왜 배석자가 아닌데 데리고 들어갔지? 왜 그다음에 북한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트럼프가 볼턴을 왜 해고했지? 예. 이번에 이 회고록에서 다 드러난 거죠. 적어도 볼턴 회고록에서 확실한 건 자기가 북미 회담을 깬 주범이라는 걸 고백한 거. 네. 이건 맞아.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볼턴이 이걸 깰 때 리비아 모델을 거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리비아 모델을 거론했다는 거는 회담을 깨려고 일부러 얘기한 거죠. 리비아 모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리비아가 국제 협상을 통해서 핵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는데 그때 핵을 폐기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내전 과정에서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볼턴이 리비아 모델로 해서 너네가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국제사회가 너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지만 북한이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죽었을 때 카다피 바보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카다피가 될 수도 있다고 김정은은 생각을 그렇죠.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볼턴이 협상장에서 너네 리비아 모델 받아들여 그러면 너 죽어 이 소리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일부러 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모델을 얘기한 것이지 네. 카다피가 죽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자기 죽음과도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북한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자기가 어쨌든 김정은하고 좋은 사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참모가 너 죽을 수도 있는 모델을 얘기해서 협상장 깨졌다. 네. 그래서 볼턴을 자른 거죠. 그건 잘못한 거다. 네. 오해하지 마라. 근데 볼턴은 그런 트럼프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정상회담 한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고 재선을 위한 쇼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볼턴은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평화가 깃들어서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지 못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고 회고록 낸 것도 돈이고. 다 돈이요. 존 볼턴이 아니라 돈 볼턴. 얘는 안보 장사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안보 볼턴은. 장사꾼.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북한도 볼턴에 의한 피해자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사실 그 절망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정상이 만났던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3번이나 뭐 얘기하면서 이거를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라고 우리나라 정부의 유능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을 만나겠다.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기보단 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과 대화하도록 계속 중지했다는 사실은 네. 확인이 되는 거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볼턴이 그걸 한 번 더 그렇죠. 네, 근데 걔가 볼 땐 그건 바보 같은 짓이 하는 거죠. 그러면 볼턴은 입장은 뭐냐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얻을 것만 얻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오콘이나 미국의 반북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이론가들을 보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은 얻어갈 것만 얻어가고 실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와 협상하는 자들은 다 바보다. 오로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굴복시켜야 된다. 네. 예. 근데 그건 지난 20년간 북한을 이렇게 봉쇄해놓고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또. 네.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는 볼턴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놔두고 무기만 팔아먹으면 된다니까. 이 얘기 반복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볼턴 얘기를 들어줄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볼턴 책 가지고 그렇게 오래 얘기할 필요 없다. 네. 왜? 얘 책도 팔아줄 필요 없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 책이 팔리기 전에 PDF 때문에 뭐 번역판이 확 돌아서 한국에서 안 팔릴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아마존이나 막 그런 데서는 다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고록이 나오면 네. 현직 대통령을 막 비판하는 책이 나오면 일단 1등을 하죠. 그러면은 이 볼턴 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 김정은이 이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는 북한에서도 사실 그 일이 있었던 방 맞나요? 그것이 일어난 방인가? 아무튼 그 책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북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를 한 게 뭔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항상 음모론을 좋아하는구만. 음모론을 좋아해. 뭔가 볼턴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약간 아니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확성기 다시 한 나라의 정상이 그 다른 나라의 무슨 볼턴의 회고록 보고서 뭐. 예. 아무튼 직접 만났을 거니까 두 사람. 주변에 팟캐스터가 너무 많아. 이동영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이 전단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 긴장까지 격화시켰던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볼턴 얘기는 그냥 호기심거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당사자로서 한 번 더 군사적 위기가 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 북한이 이 전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예요. 하나는 실망과 분노. 네. 실망은 뭐냐면 왜 대한민국은 약속을 안 지키냐. 자기는 지켰는데. 네. 네. 무슨 소리냐. 거기 보면 그때 9.19 합의의 2조 1항에 스피커 네. 대북 서로에 대한 선전 비방 방송을 하지 않고 전단도 뿌리지 않는다. 네. 라는 합의문이 있어요. 명백히. 전단을 뿌리지 않는다. 네. 삐를 안 뿌린다는 거예요. 북한은 삐를 안 뿌리잖아요. 네. 남쪽에서는 그 이후에 이 자유 무슨 연합인지 뭐 이런 예. 박상학 대표가 있는 탈북자들이 주로 하는 20여 차례 뿌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 정상 간의 합의인데 정상 간의 합의도 안 지키냐. 그래서 이건 북한을 비방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왜 합의를 안 지키냐. 니네는 우리더러 맨날 합의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니네는 합의 안 지키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냐. 네. 그건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 안 지킨 거예요. 네. 네.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뭐 그건 국가가 아니고 뭐 민간이라서 뭐 이러지만 사실 그럼 그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당시에도. 네. 뭐 못 말린다고 했어야지. 그래서 그 합의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생기는 남쪽에서의 논쟁은 남쪽의 논쟁이고 우리나라는 지켰어야지.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합의를 안 지킨 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삐라 내용도 삐라가 핑계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저는 좀 직접 봤거든요. 네. 보니까 막 합성이라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진짜 입에 올리기도 싫을 만큼 조잡하고 그러니까 일본 AV 표지 같은 것들을 그런 게 돼 있어서 이것만 봐도 화날 수 있겠다 아니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실망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대한민국 당국에 대한 그게 실망. 일단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아니 우리 같으면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면 우리나라 조중동이랑 도하 모든 언론이 북한은 합의를 안 지키는데 왜 남쪽은 합의를 지키냐. 네. 북한에 농락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안 쓰겠어요? 네. 쓰죠. 그러니까 저는 정상 간의 합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실망이고 분노는 북한이 이제 자기네 나라 지도자가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조 체제라는 식으로 비유를 할 정도로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소위 말하면 주체 사상에 따르면 최고의 우상화를 시키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임금 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건 북한 체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삐라의 내용 중에 최고 존엄을 능멸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무슨 성적인 얘기도 있고 뭐 돼지로 묘사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능멸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늘 대통령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예. 왜? 대통령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체제를 건드린 거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건드린 거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져요. 그 재밌는 게 미국선 이해를 못하죠. 네. 그 윈비어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된 건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 이상만 사진이나 노동신문을 가지고 뭐 신발을 쌌다던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포장재로 쓴 거예요. 신문을. 그게 최고 존엄을 능멸했다고 해서 감옥을 같이 살게 한 거예요. 스파이 활동한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거기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보니 이게 이제 분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삐라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재인 비방하는 뭐 저 대통령 비방하는 뭐 전단이나 벽보나 뭐 맨날 뿌려지죠. 그 태극기 집회 가면. 그러나 그건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핑계 삼어?
라고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식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를 건드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대중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걸기대회하면서 남쪽을 비방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2000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남북대가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네. 적어도 북한과 대화하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저렇게 수만 명을 거리에서 행진시키면서 막 구호외치고 대남 비방하는 그런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에 그 기억하시는 거겠지만은 남쪽에서 삐라 뿌릴 때 네. 풍선이 날아가니까 예. 북한에서 고사총을 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총탄이 민가의 벽에 담벼락에 박힌 적이 있죠. 1km 더 날아가서. 예. 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삐라를 뿌리면 총을 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박상희가 삐라를 뿌리는 건 북한대로 총 쏘라고 도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그 적경지대는 그 경험이 있잖아. 옛날에 삐라 뿌리는 곳에 원점 타격한다 그랬어. 네. 한 번 더 하면. 삐라 뿌리는 곳에다가 대포를 쏘겠다는 소리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2020년에 삐라라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뭔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갈지 뭐 한두 장 갈 수 있겠지만 뭐 운 좋으면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로 간에 그거 그리고 안 가져가지고 막 쓰레기처럼 이렇게 그쵸. 어지럽혀져 있는 우리나라 뭐 사진도 홍천에서 막 발견되고 네, 그랬다면서요. 막 보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본다고 해도 이걸 보니까 아 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좋구나. 남한이 우리보다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네. 시도 안 먹히지. 이 왜 사람들은요. 하는지 이 사람들은 돈벌이에요. 예. 이걸 삐라를 뿌린 거를 찍어서 보내야 네. 해외에서 오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후원금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이제 공작금이지. 국내에서도 모금하고 네. 주로 이제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거 일부는 미 국무성에서도 지원이 와요. 네. 국무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 지원인 거죠. 일본에서도 왠지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음모론 하지 말라고 했지. 음모론 추측하지 말고. 아 일본이 아, 지원해주면 이게- 딱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미국은 세계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북한을 민주화하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겠죠. 탈북자니까 네. 원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행위는 네. 실제로 북한의 민주주의에 어떤 기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받아봤는지도 알 수 없고 대체로는 남쪽이 많이 떨어지고 비무장지대에 거의 95%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러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사슴, 고라니, 멧돼지가 보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북한 민주화가 뭔 상관이고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짐승들이 무슨 김정은 체제에 무슨 분노가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돈벌이라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오는 지원금, 선교단체로부터 오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네. 돈이 안 와. 그래서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어쨌든 돈벌이 목적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는 어쨌든 본의에 좀 훼손되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내용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좋아하잖아요. 돈 주는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면은 뭐 삐라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사실 핑계라고도 그런가요? 어쨌든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넘어가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의원님 무슨 생각을 좀 하실지 열받았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예. 폭파한다는 거는 일종의 쇼잖아. 네. 경고. 네.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짓는데 200~300억 들었는데 사실 우리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다 우리 돈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화가 나도 네. 그런 걸 폭파시키고 그런 거는 난 잘 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무 지나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나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북한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하는 행위는 너무 지나쳤고 과도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계산도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어차피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핵과 체제 안전을 교환하려고 했던 정상회담 자체는 실패했잖아요. 볼턴의 방해 때문이든 트럼프의 재선 전략 때문이든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실제로 북미 회담이 다시 진행될지 안 될지 그때 가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올해는 꽝이야.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거고.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꽝이다 생각하고. 왜? 대한민국은 어차피 미국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네.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이후에 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받은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내 민심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관심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남에 대한 적대 노선으로 일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통 크게 김정은이 이 군사 조치를 보류시킴으로써 파국으로 가는 건 막았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선전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기사가 나왔지만 북한이 그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조치들을 막 취하니까 네. 예. 미국이 항공모함 3대를 네. 예. 대한민국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예. 있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의 총 숫자는 7대입니다. 그중에 3대를 이쪽 동해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그다음에 괌에서 발진시킨 전략 자산. 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네. 가로 70m, 세로 70m를 지하 한 70m까지 팔 수 있는 예. 어마어마한 또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2시간이면 옵니다. 여기를. 이런 것들 정찰기가 지금 계속 뜨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냥 뭐 휴전선에다가 스피커 매트 설치하고 뭐 연락사무소 파기한 것의 대가로는 너무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들이 한반도로 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겁이 났을 겁니다. 그 항공모함 한 대만 있으면 동아시아는 모든 해군하고 붙어도 이깁니다. 미국이. 그 정도의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라크 전쟁 할 때 항공모함 한 대 갔어요. 그럼 그래서 오늘 이제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근데 이제 원래 파국으로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고 난 보고 있고 왜 이건 약간 대내용도 있고 네. 어차피 올해 말까지 뭐가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좌절감도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대내 내부 결속이나 하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실제 김정은이 어쨌든 문재인 트럼프하고 좀 만났잖아. 네. 사람이라는 게요. 네. 직접 만나서 어쨌든 대화한 사람은 좀 달라. 그러니까 김여정이 좀 세게 나가고 예. 김정은이 좀 풀어주는 역할 분담도 한 거죠. 약간 그러면 굿캅 배드캅 이렇게 좀 나눠서 뭐 그런 거죠. 전략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다. 있죠. 근데 실제로 김여정은 자기 오빠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그런 삐라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 건 사실이죠. 사실 김여정이 그동안 약간 평화의 메신저 이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막 폭파 너무 무섭더라고. 네, 무섭게 변해가지고. 우리 오빠 건들지 마 이씨 이렇게 이제 된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자기 존재감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가면 또 웃겠지 뭐.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북 정상 간에 합의문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금강산 강강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열어주고 네. 뭐 또 남북의 그 소위 말하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거기 보면 철도 현대화라고 돼 있어요. 현대화는 무슨 뜻이에요? KTX. 평창올림픽 때 김정은이 타봤잖아. 김여정이.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빨라서요? 빠르고 좋아서? 너무 안전하고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 놔달라 이 소리예요. 근데 합의한 거예요. 여기 남북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점검하러 가는 것조차 미국이 막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그 예외 조항으로 해서 점검만 한다. 그래서 그건 갔는데 좀 사실은 이게 좀 어렵고 지난번에 그 타미플루라고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거 우리가 주기로 합의했는데 네. 미국이 국경을 막아서 차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열받아 있는 건 야, 네. 타미플루 같은 소위 말하면 치료제도 안 주냐.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타미플루는 인도적인 물자니까 줘도 좋다. 네. 근데 트럭은 트럭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지게 지고 가라는 소리요. 뭐 경운기 싣고 가라는 소리.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게 사실은 내가 너무 심해. 사건건. 그래서 아니 트럭이 갔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대. 갔다 오는 것도요. 안 된대 갔다 오는 것. 그래서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미제의 눈치나 살금살금 보면서 상전 눈치나 보면서 해주기로 한 것도 안 해주는 대한민국의 당국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죠. 이거 지금 소위 말하면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예. 미국이 모든 북한과의 협력이나 혹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 와서 같이 상의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회의체가 있어요.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뭘 하기로 해달라고 그러면 다 안 된다. 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갖고 이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남북 정상간이 합의한 내용 결국은 미국이 네. 오케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면 우리가 남쪽하고 뭐 때문에 대화하냐?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되지.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나는 지금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 우리도 너무 과도하게 허락을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점이 야 똑똑하네. 내가 하려고 한 말이 그 말이요.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박지희가 대신 해준 거 참 잘했어. 적당히 그래서 그냥, 요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내에서 그런 외교안보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하고 동맹을 맺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되지만 유엔 제재상이 아닌데도 미국이 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된 거냐 지금. 재밌는 얘기가 그때 그 김정은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정상회담 2000년에 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허가를 받으러 갔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를 상의를 안 한 건 아닌데 상의를 하면서도 그냥 저지르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하다못해 인플루엔자 치료제조차 트럭에 슉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 못 보낼 정도로 막혀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주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응? 인도적 지원도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아예 손발 다 박아놨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현철 장관이 이제 그만두면서 한 말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 왜냐하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정말 꼼짝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워킹그룹에 가서 너무 모든 거를 다 보고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유엔의 북한 제재가 있고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어. 북한에 대한. 왜냐하면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 것 중에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하는 게 있어. 유엔 제재는 무조건 안 돼. 우리 유엔 국가니까. 유엔의 결정사항은 지켜야 돼. 그러면 미국의 독자 제재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미국도 타미플루 같은 인도적 지원은 안 된다 하는 건 없어요. 제재. 인도 지적은 하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못하게 막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렇다고 풍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더 유연하게 미국이 움직이도록 협상하고 압박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대북전단 같은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저희가 의지가 있었다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에. 법을 미리 통과를 시킨다. 아니 이미 지금 뭐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위반 사항들을 가지고 해서 못 막게 막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그래서 북한을 비방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단을 뿌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건 남북 합의 사항이니까. 그래서 박상학 씨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그건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삐라 뿌리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 대남 전단 살포라든지 금강산 개성공업지구에 군대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류죠, 봐도 보류. 될까요? 그냥 일단 보류라는 표현으로 안 한 거죠.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과 비판은 안 할 거냐? 그건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여정이 북한의 2인자 아니에요. 2인자가 뱉어놓은 말을 또 없던 걸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1인자도 군사 조치만 보류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좀 특별한 방식인데요. 군사위원회
예비 회의라는 걸 해서 거기서 화상 회의로 결정했잖아요. 예. 그런 회의가 원래 없어요. 예비 회의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근데 이건 긴급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으려고 없는 회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예비 회의라는 것에서 결정된 한 것처럼 해서 지금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루 전에 설치했던 스피커 하루 만에 또 뜯고 있잖아요. 네.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니 예, 압박은 압박대로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군사적 긴장이 더 악화되지 않는 건 다행이죠. 네, 그렇죠. 스피커 하나에 주식이 그렇게 오를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참 신기하네. 근데 그 스피커 또 주식. 저는 안 샀습니다. 저는 없는데. 네, 근데 개성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개성공단 있는 지역에 북한에서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의 병사와 전쟁 물자들이 있던 곳이죠. 네. 그거를 그때 남북 합의의 의미는 뭐냐면 북한 더 위쪽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네. 전쟁하는 부대를. 그리고 거기다가 평화의 상징인 공단을 만든 거죠. 경제의 상징이죠. 네. 금강산 그 관광하는 쪽에 장전항이건 해운 기지였잖아요. 예. 그걸 또 더 북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자꾸 퍼주기라고 그러길래 우리나라 같으면 네.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서 설악산을 네. 북한한테 니네가 관광 독점하라고 주겠냐. 설악산에 있던 부대를 밑으로 내리면서 맞습니다. 못해요. 그러면 나라 뒤집어져. 이거 대통령 탄핵당해.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파주에 있는 군대를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공장 지어주려고 가령 일산 쪽으로 내려봐. 그 대통령 탄핵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에 기업과 관광 사업소를 만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근데 이걸 퍼주기라고 그래. 평화가 그만큼 더 지금 이제 당장 군부대 배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겁나. 네. 네. 개성공단에 이제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전처럼 2개 사단 배치해봐. 그럼 뭐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서울서 50분 거리 아니야, 100분 네, 거리, 네. 1시간 거리. 거기에 그 부대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겁나지. 원래 있던 거, 네. 원래 있을 때 몰랐는데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싫죠. 어이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의 대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분부대만 올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쪽에 아무 대가를 안 주는 네. 그런 게 나는 오히려 더 야박하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군부대 배치 안 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그는 뭐 다행이죠. 거기 만약에 개성공단까지 다 부시고 거기다 부대를 그 남북 연락사무소 부시듯이 없애고 네. 거기 군부대 배치하면 야 이건 뭐 군사적 긴장이 뭐. 곧 전쟁 날 것 같고 주식 또 떨어져요. 네. 방산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진짜 평화가 중요하지 주식이 중요해 지금. 그런 분이 너무 시장 조사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될 가장 이제 급한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할 수 없어요. 일단 이럴 때는 대화 파트너를 바꿔줘야죠. 물론 김현철 장관이 이제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후임 통일부 장관 임명하고 외교안보 라인도 부분 개편은 불가피해요. 달 보면 야 우리가 너무 굴욕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요. 예. 김정은이 벌써부터 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바꿔줬잖아요. 네. 아 미국도 바꿔주는데 뭐 우리를 뭐 왜냐면 어차피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대화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가 될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러면 이렇게 통일부 장관으로 가십니까? 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 대북 전문가 중에 한 명인 건 사실이지만, 네. 예. 왜 안 가세요? 예? 왜 안 가세요? 누가 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 모르죠. 내가 안 가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 전화 안 왔어요. 전화 안 왔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예. 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배려해서. 예. 아마 저를 그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왜냐면 전화가 아직 네. 안 왔으니까. 네. 전화 와도 어차피 거절할 것이다. 거절을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 가십니까? 하라고 그러면 거절. 전화가 안 왔다니까요. 앞으로 안 올 거예요. 하라고 하면 거절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셔? 근데 여기 즐거워하셔. 그럼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전화 받은 사람만 알아. 셋만 알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이런 기사를 전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써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 관련된 보도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써야 돼. 인사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조사를 해서. 근데 지금은 앉아갖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네. 우상호가 유력하다더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인영이 유력하다. 네. 뭐 이런 근데 그게 얼마나 웃겨요. 민주당 관계자가 어떻게 대통령 머릿속을 들여다 보냐고.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땐 그것은 지금 기자들이 다만 이런 컨셉. 지금 예. 학자 출신보다는 북한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네.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컨셉은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돌파를 해야 되니까. 예. 네. 또 필요하다면 미국에 집중 날아가서 외교부 장관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통일부 장관이 직접 미국 강국장을 만나서 설득도 해야 돼요. 네. 내가 영어가 안 되네. 그거야 뭐. 왜냐면 어쨌든 통일부에 좀 힘이 좀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옛날에 부총리급이었었잖아요. 아니, 그 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좀 빨리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지명해서 검증하고 청문회까지 하는데 한 달에 2달 걸리잖아요. 네. 빨리 좀 후보자가 어쨌든 나와줘요. 현직 장관이 그만두셨으니까 네. 후임자가 들어선다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죠. 예. 그러면은 북한하고 좀 그 예전에 우리가 한창 이제 좋았을 때만큼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미국 선거 끝나야 돼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미국 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 지금 트럼프가 약간 불리해졌지만 아직 네.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가 전체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간접 주별로 네. 오로와 나싱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를 하나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별로 성적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구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백날 이기면 뭐해? 네네네. 선거인단 숫자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전체 투표 수로는 힐러리가 이겼어요. 근데 주별로 져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고 후보도 전국 투표에서는 이겼다니까. 근데 마지막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지는 바람에 선거인단이 몽창 가서 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좀 독특해서 연방제 국가니까 네. 지금 뭐 지지율이 뭐 10% 앞선다 이래도 그 10% 앞서는 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전체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이기는 거면 그러면 또 트럼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안정세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거의 100%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저희 지인들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리더십에 네. 대한 이제 위기가 와서 좀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보터 지역 이런 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확 줄었다고는 하나 100% 조 바이든이 된다 이렇게 보진 않더라고요. 네.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같은 게 그 미국 대선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나와주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라는 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중국 백신이 더 빨리 발견되고 있다. 뭐 지금 어디 중동 국가에서 삼상 실험, 네. 삼상이라는 게 세 번째 실험인데 그 세 번째 실험을 통과하면 쓰이는 거예요. 네. 효과가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보니까 중국이 2차 실험까지는 중국인을 상대로 하고 네. 중국에서만 삼상을 실험 효과 있다 그러면 안 믿을 테니까 네. 외국에 가서 세 번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수출하려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라는 음모론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그거는 완전히 음모 박지 선생이네. 음모 박지. 저거 출연해라 음모론자들. 이러면 공중파 못 간다고. 그거는 제가 더룸에선 이런 말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근데 미국 대선 결과 상관없이 결국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기조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결과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저는 금강산 관광은 그냥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요? 네. 가능해요.
뭐 그랬으면 결정만 좋겠어요. 하면 돼요. 결정만 하면. 물론 미국이 막 방해하겠죠. 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트럼프도 자기 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좀 팔려 정신 없을 때. 있으니까 이럴 때 좀 후다닥 해버리면 안 되나요? 내가 통일부 장관이면 후다닥 해버려요. 좀 청와대에서 보고 계시다면 지금. 그리고 방법이 있어. 네. 그 몇 가지는 예. 실제로 평화를 위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거래라는 거를요 퍼주기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지금 남북 간에 막 긴장 고조돼봐요. 나만 대한민국 경제만 힘들지 북한은 이미 망했고 네. 경제가 어렵고 이판사판으로 댐비면 우리만 힘들지. 같은 코로나 경제 위기까지 있는데 안보위기까지 오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노태우 대통령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중국하고 수교예요. 러시아하고 수교. 그때 안 해놨으면 우리나라 최대 교육 국가 중에 하나인데 뭘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보수 정권 때 사회주의 국가하고 저기 외교 관계를 트니까 반발이 덜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미래 먹거리 하나이기라고. 그러면 북한도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랑 전쟁했던 나라고 인권 여전히 문제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뭐 중국하고 교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베트남 우리랑 전쟁했던 나라잖아요. 베트남이 우리 4대 교역 국가예요. 네, 오늘 점심도 내가 하롱베이 국수 먹었는데. 하롱베이 하루. 저 거기 좋아해요. 되게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분 알아? 광고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진짜? 네. 그 머리 허여신 분. 네. 갑자기 얘기가 쌀국수 얘기가 같잖아. 어쨌든 베트남과 중국하고 수교해서 거기랑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냉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 싸웠던 냉전이 해체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가는데 한반도 안에서 북한과 관련된 냉전만 남아있는 이 비극을 저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북한하고 거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뭐 좀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북한도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버리고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갈라서고 우리끼리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 아니야? 통일되면 우리 돈 또 혈세 거기 다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휴전선이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정전 상태예요. 정전 상태가 아니면 지금 완전히 전쟁은 종식된 거라면 그때도 휴전 협상에서 휴전 협상을 하지 않고 완전히 종전을 했어야 돼 그때.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럼 국경수비대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끝내야 돼. 정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어느 쪽에서도 먼저 교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자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통일 안 해요. 당분간은 어떻게 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우리는 좀 바로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남과 북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어떻게 했냐. 첫째, 평화 공전 상태를 먼저 만든다. 그건 뭐냐. 한반도를 평화 상태로 만드는 걸 먼저 한다. 그다음에 교류 협력으로 넘어간다. 교류 협력을 해.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예요. 전쟁 위기를 없애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는 거예요. 이번에 그 2018년에 일어났던 9.19 합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피 파괴하고 군대를 뺐잖아 서로. 두 번째 이 공존이요. 평화 공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는 군사적 위기를 막는 거야. 전쟁이 재발될 우려를 아예 막고 두 번째는 교류 협력을 높여서 경제 협력을 해서 서로의 발전을 도와주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통일 되겠다라고 한 단계가 되면 그때 통일하는 거야. 경제적인 수준이 좀 비슷하게 올라갔을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 남과 북이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평화 공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 위기가 있으니까. 교류 협력은 좀 하다가 끊겼고. 우리가 지금 2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유엔에 참여한 국가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근데 왜 북한하고만 이걸 하려고 하는 걸 막냐 이거지.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급격한 통일을 하는 건 대한민국 돈도 없고 네. 북한도 원하지 않고 서로 오래된 과거 상처가 있어서 못 한다고요. 네. 일단 그냥 공존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다음 어느 순간 돼서 그건 우리 때 못 해요. 나도 내 꿈은 내 살아생전에 통일하는 거지만 네. 청와대면 내 우리 우리 다음 세대가 결정하게 해주는 거지. 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장을 마련을 해주는 건데 또 경제적인 걸 교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받을 게 뭐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당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북한에 준 개인당 $100만 커 보이냐고. 누가 요즘 대한민국 말이 통하는 성실한 노동자를 한 달에 10만 원 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얼마를 번 거야. 무슨 북한에 10만 원 준 것만큼 배 아파하고 네. 그 신원 에베네셀이나 무슨 거기 들어가 있던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10만 원짜리 노동자 쓰면서 얻은 그 임가공 말하자면 비용 감소 네. 얻어진 수익은 왜 모른 척하냐고. 네. 자기 기업 아니다 이거지. 자기 회사 아니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뭐 할 거 없고 왜 북한의 노동자에게 10만 원씩 줘 $100 왜 줘 이 소리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중국 가면 50만 원 줘야 되고 베트남 가면 30만 원 줘야 되고 인도네시아 가면 45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 주고 썼는데 근데 여기 말도 통해. 한국말을 그러네요. 하니까 맞아. 한국말이 아니고 조선말이. 조선. 그 사람들은 아, 우리 한국말 하고 북한 식당 가니까 화내더라고요. 북한이라 그러니까 네, 북조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북조선. 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킬 거냐. 근데 그거는 북한인이 자율성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그냥 놔둘 거냐고. 그럼 우리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네.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해서 평화지대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거기서는. 왜? 북한 노동자가 죽잖아. 우리 기업이 죽잖아.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2차 모델은 미국 기업도 오는 거였다고. 해외도 막 거기다가 해서 2차 단지 만들면 해외에도 기업이 오게 하는데. 네. 그래서 경제가 평화가 되는 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군대를 빼고 무기가 있던 곳에 공장 설비를 넣어서 세계적인 이 경제단지를 만드는 것. 제가 볼 땐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킬 게 아니면 결국 공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 공존을 위한 지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만 지출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금강산 관광 가면 현대 아산이 돈 버는 거예요. 떼돈은 북한에다가는 일부의 페이를 지불하는 거지. 아이 우리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설악산을 내줬어 봐. 그 와서 공짜로 돈 한 푼 안 주고 그 설악산 관광을 북한 애들이 하면 가만히 있어? 입산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입산료를. 권리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활용비는. 그래서 나는 아니 왜 자본주의가 훨씬 더 계산이 분명해야지 계약관계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쓰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하겠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설악산도 관광하는데 북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되게 많이 양보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기업이 안 하고 북한 기업이 와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뭐든 그래서 역지사지해보라는 그래서 말이. 이제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싫어하니까 네. 모든 걸 핵이 없어져야만 이런 뭐 타미풀로 넘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단계별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단계별로. 이 게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우상호 의원님밖에 없지 않나. 오늘 박수 한번 쳐. 이거는 음모론 아닌가요?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내가 통일부 장관 안 갈 거라는 거 100% 알고 저렇게. 왜냐면 내가 통일부 장관에 가면 이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박예종은 폐지됩니다. 진짜 내 눈물을 보고 안 간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저희 악예정 하면서 금강산 가가지고 각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했었는데 금강산 간다고 막 진짜 순식간이네. 또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시 또 정말 다른 데 금강산 있어? 갈 수도 다른 데도 있어요. 있어, 그렇지 않나요? 이제 하기 나름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쭉 정리해 보면
북한은 더 이상의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중단해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어쨌든 북한하고 약속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은 역시 북한하고 했던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지켜주고 더 진전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럴 때 아베만 조심하면 된다. 아베는 근데 거의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데도 참 그 일본은 특이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정권이 붕괴했죠. 그렇죠. 근데 참 일본 사람들은 정말 체제 수능적인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체제 수능적이라고 봐야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못하는 거고요. 데모도 잘 못하고. 네. 참 근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가 내가 그래서 일본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제 우리가 이번 교훈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주변 강대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베의 협조도 받아야 돼.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가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위기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중국도 불안해요. 국제 정세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잘 될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여러 이해가 있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제 정치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대 강국을 잘 설득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교류 협력하는 것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두 번째 각국의 앞으로 미래의 기대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한테도 야 우리가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경제 협력하면 니네 경제도 좋아지고 뜯어먹을 때가 많아. 이런 걸 설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막 싸우잖아요. 남북은 협력하고 싶은데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4강 외교 최고의 실력자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의 대표자들이 전부 강골들이잖아.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제 여기 김여정까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강력한 독불 장군들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들 상대로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일을 설득하고 다녀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외교를 못 하잖아 지금. 참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대통령 격려해 주시되 큰 방향에서 아베를 미워하되 아베하고 싸우면 안 돼 또.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보면 볼수록 국제 정치가 힘들고 국제 외교가 힘들어요. 평 국민들은 얼마나 좋게도 돼. 개새끼 소새끼 해도 돼. 근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언젠가는 거기 협력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가 힘듭니다. 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도 안 되는 회고록까지 등장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뭐 저거는 이제 한순간에 뭐 우리가 볼 땐 볼턴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 하는지는 우리나라 국민들 민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 막 속지는 않지. 근데 보니까는 다만 보수 논객들은 좋아하겠지. 물어뜯을 게 생겼으니까. 네. 그러나 볼턴의 시각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긴 좋으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데 일개 미국의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미국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이 우방국의 대통령을 졌다고 씹어 제끼는 글을 쓴 거를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논객들이 좋아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왜? 전 볼턴의 시각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볼턴이 대한민국 원수를 우롱한 거에 대해서는 항의해 줘야지. 나는 과거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게 비판하고 막 욱두무져 쓸 때 내가 그건 옳지 않다고 내가 원내대표실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내 반대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어쨌든 대통령을 막 외국에서 능멸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김여정이 막 씹어제끼니까 네. 청와대가 정색으로 하고 무례하다고 했잖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 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같이 혼을 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하나 궁금하고 또 의원님 왜 이렇게 통일에 관심이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박 PD는 이런 질문을 해서 나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야. 이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 이거 오늘 어떻게 여기서 끝내겠어. 3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3박 4일 강연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죠. 하나는 우리가 원해서 분단 상태로 된 게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나라인데 네.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정상 국가로 복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한반도가 경제 공동체로 복원되는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냉전이 끝났는데 한반도에서만 인연적 대립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외세 강대국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세계 평화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휴전선에서의 군사 대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저는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통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목적이 좋아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빠르게 통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 강대국이 다 긴장해. 왜? 이 역관계가 중국한테 유리한 건지 미국한테 유리한 건지 다 따져봐야 되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다 불안해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세계 국제 정치가 힘든 건 자기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도 불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으면 아주 불안해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유지한 채로 남과 북이 통합되면 미국이 제일 불안하죠. 일본하고. 예.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먹으면 그러니까 남북의 교류와 통일이 아무리 봐도 남한에게 더 유리해 보이고 그것이 그 굉장히 더 강한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한반도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같은 통일을 놓고 미국이 불안해하는 게 있고 중국이 불안해하는데 각자 다른 이유로 불안해. 이걸 어떻게 보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고 빠른 통일로 가면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변 강대국이 동의해주지 않고 남북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동서독은요. 그 당시에 주변 강대국이 다 동의했어요. 다 합의해줬어. 그 전에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주변 강대국. 그렇기도 하고 그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맞닥뜨렸어. 그러니까 그 독일만의 의지로 통일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다 동의해줬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돈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변 강대국이 돈을 쓸 만한 여력이 없고 또 과도한 통일 비용, 북한이 붕괴됐을 때 거기를 복구해주고 거기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급격하게 통일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협력을 먼저 해야 돼. 북한을 좀 부흥시켜줘서 좀 먹고 살게 해놔야 우리 돈이 좀 덜 들어가. 이런 측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그래서 저같이 원래 통일 지상주의자였던 사람도 아주 천천히 가야 된다. 통일을 위해서도 천천히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네. 동서독식으로 갑자기 어디 휴전선이 붕괴되면서 통일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정말 하루아침에 휴전선이 없어지고 마법처럼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통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더 위험해요. 그렇게 통일은. 아니 내가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붕괴되면 난민이 한 20만 30만 발생할 거예요.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도 있지만 대한민국 쪽으로 한 10만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를 나누면 10만을 한 구에 노숙하는 난민이 몇 명이겠어요? 2-3천 명씩 있을 겁니다. 한 구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가 사는 곳에 집 앞에 떼거지로 북한의 난민들이 앉아서 텐트를 치고 있으면
예.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집을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뭐 주긴 해야겠지만 줄 것도 없겠지. 저도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붕괴 의회에 올 혼란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오히려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붕괴시키면 바로 우리가 북한을 책임져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돼. 네. 나는 그래서 북한 붕괴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붕괴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식민지가 되든가 대한민국이 책임져 주든가. 중국을 넘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주장이 참나 무모하고 감성적이다.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북한과 통일하자는 것도 감성적이지만 북한을 바로 붕괴시키자는 주장도 아주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거죠. 위험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도 그냥 북한에 넘겨라. 아주 중국에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그러면 유튜버들.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국경을 맞대는 건데 대한민국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것도 그렇네. 아유 중국 강대국이 바로 우리 앞에 중국군이 쫙 배치돼 있는 대한민국을 살자고요? 티벳 되는 거야. 티벳.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어라.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알찬 우리 악의정.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이것만 들으면 통일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이거는 북한 특집, 통일 특집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고수 유튜버들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유튜버들, 가세현 이런 분들. 정청래 의원 따위는 듣지 마세요. 무슨 이 양기정을 욕하고 다녔다고 한 데서 내가 김대범, 박지혜, 이간질이 좀 먹혔는데 당장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정청래 의원은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바로 옆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정청래 의원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개그를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또 우상호 의원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내가 옛날에 정청래 의원 때 판도라 여러 번 나가줬잖아. 네. 그때 뭐라고 하셨지? 아무튼 개그하셨습니다. 뭐 우상호는 나의 우상 막 이런 거 하셨던 거. 웃기지 않는데 계속 노력하는 거 대단해. 괴로웠어요. 정말 진짜 그 친구는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에너자이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보고 있으면 드디어 이 친구가 김종인 대표 잡기로 들어갔는데 왜냐면 4년 전에 김종인 대표 때문에 잘렸잖아요. 네. 그 복수를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 백종원 얘기도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대통령. 그럼 정청래 딸 이야기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악의정 그리고 보이는 악의정 다음 주에도 또 멈춤없이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저희 방송 홍보 많이 해주셔야 저희 악의정이 더 오래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호 TV와 팟빵 악의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